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배워보는 시간.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제 오전부터 뜨거운 이슈죠. 태형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형건설은 시공 능력 순위 16위의 중견 기업인데요. 어제 워크아웃,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신청했다는 건데 먼저 이 워크아웃이 어떤 절차인지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워크아웃하고 이 법정 관리하고 이제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이제 법정 관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법정 관리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이제 경영이 어려워져서 파산 상태를 맞게 됐을 적에 경영권 자체를 갖다가 이제 법에다 넘기는 거죠. 예. 그럼 이제 법정 관리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경영권은 넘어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기업 매각 절차라든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이 워크아웃은 경영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경영권이 넘은 상태에서 그 채권단을 갖다가 재조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돈을 꿔줬었던 은행이라든가 이런 주요한 채권자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더 꿔줄지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었던 채무를 갖다가 상환 기간을 연장을 한다든가 이걸 어떻게 할지 한마디로 이 채무의 구조조정이 되는 거고 이 기업 경영권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야기할 적에 법정 관리보다 좀 더 기업 회생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는데 예. 하지만 기업 경영권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단이 유지하는 바에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해야 될 의무가 있죠. 예, 그러면 일단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지도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예. 거고요. 지금 태형건설이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길래 이걸 신청했습니까? 예, 태형건설 이 사태가 시작된 거는 뭐 여러 번 얘기 나왔지만은 예. 성수동 오피스텔 그 건축 현장에서 500억이 안 되죠. 400억 정도의 이 채권이 만기가 돌아왔는데 예. 그걸 갚지 못하면서 이게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화로 지금 그 태형건설의 상황을 보니까 시공 능력으로 봤을 적에 한 35위 정도까지 있는 건설사들 쭉 비교해 봤을 적에 자본하고 부채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한 5배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 5배 중에서 그 5배가 되는 부채 중에서도요. 한 70% 이상이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주요 건설사들 중에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노출이 가장 큰 기업이다. 그래서 이 태형건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전부터 많이 돌고 있었습니다. 예.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우발 채무라는 말이 나오던데 그 네. 개념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발 채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채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채권을 발행한다든가 해가지고 정확하게 올라와 있는 채무가 있고요. 네. 근데 보증을 선다라든가 하는 거는 이 보증을 서는 거는 이게 채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여차하면 채무가 될 수도 있지만 네. 이런 걸 이제 우발 채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시행사로부터 이제 시공사가 보증을 섰는데 예. 그게 이제 우발 채무고 분양이 뭐 그렇습니다.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뭐 또 차이가 있게 그렇습니다.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죠. 예. 이거는 이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걸 전제를 하는데 네. 만약에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보증을 섰던 부분이 모조리 채무로 바뀌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 워크아웃이 또 주목을 받는 게 비단 태형건설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이게 건설업계의 타격이 어느 정도 지금 우려되고 있죠? 건설업계 지금 요걸 기화로 해가지고 다른 건설업계들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예. 뭐 여러 수치들도 있고 뭐 쭉 얘기 나오니까 제가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예. 비일비재한 상황이 아니냐. 다른 건설사들도 태형건설사하고 정도는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예. 왜냐하면 이게 구조적으로 발생한 게 태형건설사가 뭐 이렇게 경영을 크게 잘못했다거나 무슨 큰 사고가 있었다라기보다도 네.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걸려 있는 분양 경기 전체가 안 좋아서 발생한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지금 건설사들이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거는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건설사들 전체에 대한 신용 등급이 내려갈 위험이 있습니다. 일단 네. 태형건설이 지금 법정 관리를 신청을 해서 저희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으니까 신용 등급이 당연히 내려가겠죠. 예. 그럼 다른 건설사들도 신용 등급이 내려가는데 신용 등급이 내려가게 되면은 채권을 발행한다든가 했을 적에 자본을 조달할 적에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예. 재무 상태가 좀 더 안 좋아지는 이 악순환의 과정으로 들어갈 수가 결국 있습니다. 순익에도 또 영향을 주게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게 어쨌든 다른 대형 건설사들뿐만 아니라 공급업체나 협력업체도 하도급에까지 타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 지금 정부에서도 가장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지금 태형건설사의 문제가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분에서 걸려 있는 이 문제 때문에요.
아예 착공 자체를 못한 그 사업장이 절반이 넘는다고 지금 알려져 네.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많은 하도급 업체들이 과연 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이 중에 이제 건설공제조합에 들어가 있어서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데도 있지만은 예.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이 채권단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상황 여부 결정됩니다만은 예. 1차뿐만 아니라 2차, 3차 하도급 업체들이 있죠. 예. 이 업체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지금 큰 걱정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 하도급 업체 말고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요. 이 태영건설에서 지금까지 발행한 회사채라든가 기업어음이라든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담보부 채권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 이걸 소지한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죠. 그래서 의도치 않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여러모로 지금 파장이 커질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시공사가 보증을 섰고 돈을 빌려준 건 또 금융기관들이잖아요. 그렇죠? 은행권뿐만 아니라 뭐 증권사나 제2금융권까지 다 지금 파장이 또 미칠 수가 있겠죠. 우선 닥친 문제부터 보게 되면요. 예. 지금 신용등급이 내려가게 되면은요, 이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됩니다. 이 리스크에 대해서 충당하는 그 범퍼를 갖다가 더 확보를 해야 되니까 예.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이 줄어들게 돼요. 수익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의 상당 부분을 이쪽으로 돌려야 되니까는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까지 꿔줬었던 어떤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노출되었었던 대출들을 갖다가 다 재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예. 은행 부분은 좀 그래도 좀 건전하다라고 이야기됩니다만은 증권사라든가 여전사라든가 하는 이 제2금융권에 있는 기관들은 예. 지금 브릿지론 같이 좀 더 위험이 큰 부분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그 금융 부분 전체가 지금 긴장 상태에 있는 거죠.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브릿지론도 한 번만 설명해 주시죠. 예, 브릿지론은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두 단계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예. 그 실제 공사로 들어가기 전에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이제 허가를 받는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고 이 땅을 다 마련을 해서 이제 시공사를 거쳐서 이제 그야말로 공사가 들어갈 때 단계 이걸 본 프로젝트라고 해요. 네네. 근데 이 브릿지론 부분은 실제 본 공사로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정말 불투명하기 때문에 네. 좀 더 리스크가 큰 부분의 대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중간 단계 대출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죠. 글자 그대로 브릿지, 다리를 놓는 거죠. 예, 그러면 결국에 이 워크아웃 신청이 받아들여지느냐가 말씀하신 대로 좀 중요할 텐데 네. 이 신청을 하는 단계에서 태양건설이 그럼 어떤 부분을 제출해야 하는 거죠? 이제 자구 노력을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채권단은 당연히 그러니까 아주 쉬운 용어로 얘기하자면 이게 이른바 빚장이거든요. 빚쟁이들 네네. 입장에서는 빚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확실한 계획을 가져와라라고 하는 걸 요구하니까 지금 태양건설의 그 지주회사죠. 홀딩스에서 돈 될 만한 거는 다 팔아가지고 빚을 갚겠다라는 약속을 해서 채권단을 납득을 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홀딩스에서 먼저 팔겠다라고 나선 거는요. 이 에코비트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이제 그 내실이 있는 회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회사 가치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요거를 팔겠다라고 해서 이걸로 빚을 갚겠다는 얘기는 지금 나왔는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거는 아시겠지만은 태영건설사가 SBS 방송사의 그 소유주가 되잖아요. 예. SBS 방송사를 매각할 것이냐가 지금 자꾸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데 근데 태용은 또 지키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일단은 지금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하지만 지금 아까 워크아웃이라고 한 건 말씀드렸지만은 워크아웃으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칼자루는 사실 채권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이걸 팔지 않겠다라는 뜻을 과연 끝까지 관철시킬 수 있을지 그건 예. 두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럼 어쨌든 뭐 자회사 매각이나 뭐 감자 또 구조 조정까지 다 가능은 할 텐데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서 제출했을 때 일단 뭐 자세한 건 알려진 바가 없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그건 일단 가져오는 그 내용을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 에코비트 회사도 굉장히 내실 있는 회사고 이제 비싼 값으로 팔 수 있는 회사다라고 예. 얘기 있으니까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SBS 방송에 대한 지분 청산 문제, 요걸 10% 이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마 쟁점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만약에 워크아웃이 신청을 한 게 수용이 되면 채권단 측에서 어떤 절차를 좀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거를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납득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받아들이겠지만은 납득을 할 수 없다면 좀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되겠고 그 과정에서 이제 채권단들도 이제 좀 더
추가적인 대출을 해준다든가 기한을 연장해준다든가 네. 이래서 기업을 살리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겠죠. 네, 뭐 여러 가지로 후폭풍이 거세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뭐 네. 피해가 최소화돼야겠고요. 이번 사태를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랑 비교하는 경우도 있는데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저는 뭐 똑같다고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레고 사태는 굉장히 우발적인 사건이었는데 그 강원도 이제 김진태 지사가 네. 그 레고 기업에 대해서 이거를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네. 이거는 좀 속담을 빌어서 얘기하면은 청천하늘의 날벼락이었었어요.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예. 일이고 지자체가 이렇게 나온 거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 당시 채권 시장에 들어왔던 충격은 굉장했습니다. 패닉이 굉장했는데 이번 태영건설 사태는 지금 앞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익히 알려진 일이고 충분히 말하자면은 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제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작년하고 또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상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금리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충격이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 쪽에서 금리가 전반적으로 국제적으로 지금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이 부분도 좀 플러스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어쨌든 비교적 예견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정부는 이 태영이랑 다른 건설사들의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시장의 전반적인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은 좀 적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관련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알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인은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이렇게 시장 불안 심리를 이렇게 관리를 해가면서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이거는 좀 괜찮다라고 하는데 뭔가 좀 자금 지원이 안 된다 이런 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을 해나가고 그러니까 한쪽에 자금 지원을 해나가고 또 한 축으로는 PF 사업장 자체에 뭔가 좀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실행 가능하고 조금 더 효과적인 방안을 저희가 찾아내서 그거를 이제 해나가고 뭐 금리 상황이라든가 이제 매크로 상황이 조금 더 개선이 되면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생각했던 바대로 연착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정부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부동산 PF 영착륙을 연일 강조하고 있고 또 그게 가능할 거라고 지금 보는 입장인데요. 이 정부의 이 대책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좀 낙관적으로 보는 편인데요. 예. 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지금 뭐 사태가 급박한 건 맞습니다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냥 리스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시스템 예. 리스크는 시스템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 시스템이 관리 메커니즘이 작동하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방송에서 계속 보고 있지만은 이거 F4라고도 하시더라고요. 파이낸스 그러니까 금융 책임자 네 분이 항상 같이 지금 다니고 계시는데 예. 그 기재부 장관 내정자분하고 예. 그다음에 금융감독위원장님, 그다음에 금융통화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한국은행 총재. 네네. 맞으면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을 그야말로 총괄하는 분들인데 네.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은 작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측 못한 일도 아니고 있었던 일이고 익히 알고 있는 일이고 네네. 시스템이 굴러가고 있고 지금 유동성을 발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그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까지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분명히 관리가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좀 사태가 급박하긴 한데 네네. 내년 상반기까지 돌아오는 만기가 돌아오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 가지고 이게 예. 한 2조 4천억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요. 전체 건설사들이요? 예. 그런데 이게 그 내년 2월까지가 그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년 하반기가 되면은 네. 액수가 많이 줄어들는데 예, 일단 상반기까지 굉장히 지금 촉박하네요. 상반기도 아니고 내년 2월. 그러니까 지금 그러네요. 2달 남았습니다. 2달 동안에 지금 만기가 돌아오는 액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시스템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초미의 어떤 촉각을 세우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저는 시스템 전체가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좀 낙관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우선은 태영건설 이번에 재무구조 개선을 신청을 하면서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곳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하도급 업체랑 예. 또 이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발언 잠시 듣고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계약자가 있는 22개 사업장은 차질 없는 분양 이행 등 원활한 입주를 지원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대금을 환급하는 등 수분양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1개 협력업체의 경우 비가입된 건설공제조합 보증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적게 지급하는 동시에 태형건설 매출 의존도가 높은 일부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채무를 1년간 상환 유예하거나 금리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일단 하도급 업체랑 이제 분양 계약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정도 대책을 내놨는데 이 정도면 좀 해결이 괜찮게 될까요? 봐야죠. 왜냐하면은 이게 사태가 일파만파기 때문에 네. 지금 드러난 거는 워크아웃 신청을 했다는 것만 드러났지 이게 어디까지 연쇄적으로 일이 벌어질지는 사태가 터져봐야 하는 거니까 네,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건데 계속 사태를 모니터링하면서 계속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좀 더 네. 두고 봐야 되겠는데 이 아쉬움은 남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위험성이 크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작년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했고요. 특히 올해 상반기가 문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이건 사실 해묵은 문제라고 봐야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옥석을 가린다든가 이런 준비를 한다든가 하는 거를 지금 이렇게 서두르는 느낌을 좀 봤는데 네. 이건 좀 일찍 되었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약간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네. 뭐 시스템적으로 뭐 좀 네, 시스템이 붕괴하거나 시스템 자체에 지금 손상이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너무 전체적으로 이렇게 패닉에 빠지거나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제 우리 시장이 이런 부동산 PF라는 문제를 떠안고 새해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네. 내년 경제 전망이랑 우려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예, 제가 절대로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망이나 예언인데요. 예. 근데 한 가지는 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네네. 올해 참 이건 문제가 됐었던 게 있는데 이 섣부른 예측 같은 게 굉장히 역작용을 낳은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상저하고라고 하는 말이 올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예, 많이 들어봤습니다. 상반기에는 상황이 안 좋지만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이걸 왜 근자감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거는 근자감하고 또 달라요. 근거가 뭔지 모르겠는데 낙관적인 예측을 하거든요. 근데 이 상저하고라는 말을 갖다가 상당히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되는 정부 관료라든가 이런 분들까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근거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어떤 섣부른 예측 같은 걸 가지고서 이게 막 시중에서 이게 확대 재생산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상저하고 같은 이야기를 했다가 올해 좀 여러 가지 어긋난 부분들이 많은데 예. 이런 좀 근거가 불확실한 얘기에 휘둘리는 네. 이런 태도를 내년에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해 또 이제 경제 이슈들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